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에 대해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미국의 방산업체에서 항공기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25일 공개한 북한 해커에 대한 현상수배 전단입니다. FBI는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 소속인 림종혁이 컴퓨터 사기와 남용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전격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림종혁이 북한 정찰총국을 대리해 활동하면서 2021년 마우이 랜섬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 캔자스 지역 병원과 의료회사를 대상으로 침투를 모의하고 돈을 갈취하며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림종혁에 대한 현상금은 $10,000,000로 안내됐습니다. 국무부는 FBI의 공개 수배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특정 악성 사이버 활동을 한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 정보에 대해 최대 $10,000,00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림종혁을 언급하며 림종혁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0,000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림종혁 등이 병원 등에 대한 공격과 별도로 미국에 기반을 둔 방산업체를 해킹해 군용 항공기와 인공위성 재료에 관한 기밀 해제 자료 등 30GB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영국의 사이버 및 정보당국들은 이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경고하는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FBI를 비롯한 미국 정보당국과 한국의 국정원, 경찰청,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참여한 이번 사이버 주의보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안다리엘, 다크서울, 사일런트 천리마 등 해킹 조직들이 정권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국제 정보 탈취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도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안다리엘, 분류명 APT45가 적어도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이클 반 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APT45가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하고 여기서 얻은 금전적 이득을 다시 정보 탈취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Not to mention some of the information that's coming out even today showing the wider scope of things they've hit, submarine technology, satellite technology, different types of energy,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things of that nature, just bigger stuff on a grand scale, both to help them develop internally and also just to kind of help within the regime to even, use that repurposed information stolen from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they've taken.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이 같은 활동에 주목하고 경고하는 이유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기관과 민간 보안 기업이 협력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2년 7개월 만에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인데 한국 측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평화와 안정 유지가 급선무라면서도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제1차관과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시 상무부부장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2021년 12월 화상 형식의 회의 개최 뒤 약 2년 7개월 만에 열린 외교차관 전략대화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중국에서 먼저 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와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고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 대화에서 중국 측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북러 군사 밀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한국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전략 대화를 통해 북러 밀착에 대해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외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중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고 또 균열을 내기 위한 외교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전략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뭐 더 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국한테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한미동맹이나 한미 안보협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건설적인 역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전략 대화에서 중국 측은 보호무역주의와 탈동조화인 디커플링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저지해 양국 생산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측은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중국 핵심 이익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입장을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이 자국 경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게 전략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중국이 최근 한국과의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 등 당사국들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은 중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적 관여 등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이 찬성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5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간 새 상호 방위 조약 등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는 위험한 거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노력을 위해 무기를 공급하는 한 러시아는 김씨 정권이 불법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엔의 감시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김상진 차석 대사는 안보리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조달과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들을 직접 만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캠벨 부장관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열악해진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의 일관된 북한 인권 정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2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 또 2명의 용감한 탈북민들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민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한 김금혁 씨와 지난해 10월 목선을 타고 가족과 망명한 강규리 씨입니다. 한국에서 방송인과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김금혁 씨는 24일 VOA에 캠벨 부장관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일관적인 대북 인권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혹은 북한 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혹은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젠다로 어떤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좀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의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탈북민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상황이 정말로 많이 어려워졌는지, 한국 사회 정착에 애로점은 없는지 등을 물었고, 강규리 씨는 북한 당국이 생계를 위한 밀수와 창마당을 통제해 주민들의 삶이 더 악화하고 3대 악법 시행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배포했다는 이유로 총살이 빈번해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벨 부장관 면담 다음 날인 23일, 이들 탈북민들은 한국통일부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이 같은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실상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전보다 코로나 3년 기간에 급격히 타격이 심해서 이제 밀수도 차단하고 국경 봉쇄를 강화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시청하기만 해도 총살하고,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겨양 단계는 지났으니까 너희들에는 이제 반역죄로 죽여야 된다. 반역죄, 반트리즌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약간 어처구니 없고 좀 오바를 하고 있구나, 이 정부가. 김금혁 씨는 이날 행사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의 존엄, 희망, 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인간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희망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말할 거고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손으로 그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북한의 청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양심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 뉴스 김영골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 의장이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5가지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브라운 합참 의장은 25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 극단주의자 등을 미국 국방 전략의 5가지 도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경제적 강압과 군사력 증강, 기술 발전을 통해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도전하며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악의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도 영내와 세계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도전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고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모든 강점과 역량을 활용한 조율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4일자 위성사진에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15m 길이 선박과 바로 앞에 약 170m로 놓인 컨테이너 추정 물체들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 지점에 대형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해 보도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해당 부두에 이번 선박을 포함해 총 18척이 입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선박 컨테이너에 무기가 실렸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25일 2분기 경제 성장률 초기 추정치 발표에서 2분기 미국 GDP 국내 총생산이 1분기 성장률 1.4%보다 크게 오른 2.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수치는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 성장률을 웃도는 것이며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2년 반 만에 최고치인 4.1%까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CNBC 방송은 이 같은 성장률은 미국 내 소비 증가와 민간기업 재고 투자, 비주거용 부동산 고정 투자 등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의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5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의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인도, 호주의 외교장관, 중국 왕이 외교부장 등이 참석해 경제와 안보, 기후, 에너지 등 광범위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올해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 사이 꼼마싯 외교장관은 이날 개막 행사에서 빠르고 복잡한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해 아세안의 중심과 단결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마지막 날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미얀마 내전 사태를 우선적으로 다루며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수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국과 맞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주요 관심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 편대가 24일 미국 서부 알래스카 인근에 출현했다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아디지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의 투플레프 95 2대와 중국의 홍6 2대를 포착했다고 밝히고 이들 전투기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라드 소속 전투기들에 의해 차단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진입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는 이어 이번 활동은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노라드는 북미 인근에서의 경쟁자들의 활동을 계속 주시하는 한편 이 같은 출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영공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으로 해당국은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현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들은 모두 핵 투발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5일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약 5시간 동안 합동 순찰을 실시했으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장 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합동 순찰은 현재 국제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의 25일 성명에 따르면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행히도 중동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시리아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이 사안들의 전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가능한 전망과 시나리오에 대해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9월부터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내 반정부 무장단체들과 싸우고 국가 통제권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이란과 협력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